반갑습니다. 우리가 기성전 코로나로 연기되고 하다가 비로소 이렇게 유튜브로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상가연 유튜브 채널 진행자로 맡게 된 저는 황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스님 인사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예, 법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구자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뭐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시죠? 궁금 조금만 하셔도 됩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주로는 이제 제가 사회를 맡고 우리 스님과 좀 대화를 하고, 여기 첫 번째 게스트 손님으로 우리 전설의 구자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것은 사람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남한의 인구가 5,000명이죠. 그래서 5,000명의 우리 사람들이 여기 다 모셔오기를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구자상 선생님을 모셨고요. 우리 하기 전에 도대체 상가연이 뭘 하는 데인지 좀 궁금하시죠? 인사를 간단하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님 인사 좀 해주실까요? 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전 법산이고요. 중이 하는 일은 수행하는 거죠. 근데 중이 뭐 이런 TV냐 이런 생각하실 건데, 제 수행하고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하는 거고, 수행을 하고 여력이 있으면 그걸 세상과 나눠라 하는 게 이제 중이 할 일이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셔서, 세상과 뭘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 뭐 이 말 저 말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제일 힘들은 덫에 빠진 게 교육, 주택, 건강 문제 아닙니까? 그 세 가지 문제를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그대로 놓고 이렇게 진행돼서 그 안에서 살아남는 소수만 살아남고 대다수들이 너무 힘겨운 삶을 살아서 조금 다르게 우리가 놀이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질병이 아닌 건강에 포커스를 맞추고, 줄서기가 아닌 정말로 좀 서로 나누는데 교육이 좀 되어지고, 그리고 주택 문제도 정말 저렇게 옛날에 땅바닥에 붙어서 우리가 단층으로 살다가 하늘을 찌르듯이 아파트들이 저래 많은데 집 없는 사람이 이래 많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게임의 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르게 주택 문제, 환경 문제 이런 데를 좀 접근해보자. 그런데 그걸 국가 정책이나 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해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처럼,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절이나 성당이나 교회가 풍광 좋은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넓은 땅덩어리를 깔고 있는데 그걸 몇몇 성직자들이 다 독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좀 세상에 내놔서 그 안에서 좀 재밌게 살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상가에는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사람이 모여 살다 보면 결국은 사람 사이의 갈등의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거고,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생기는 고통의 문제나 어려움의 문제를 수행을 좀 기반으로 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상가인이 출발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스님이 이제 중이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참 친근감 있고 좋습니다. 옆에 제가 또 중님을 모시고 근데 스님이 아니 중이 연불이나 기도를 해야지 왜 또 이렇게 다른데 눈을 돌리셔가지고 비로소 이렇게 오셨는지 궁금도 하네요. 부처님은 사실은 삶을 고루 보셨죠. 어차피 살아가면 젊어서야 뭐 지 뜻대로 인생이 될 것 같고, 저도 젊어서는 즐거움이 모자라서 인생이 답답한 줄 알고 물 좋은 데 찾아서 싹수로 돌아다녔습니다. 아가씨들 뒤도 쫓아다니고 볼도 차러 다니고 멋있는 술집도 찾아다니고 기타도 치고 다니고.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 남이 나를 괴롭히지만 않아도 살만하대요. 부모님이 좀 아프시지만 않아도, 애들이 사고만 안 쳐도, 크게 장사가 대박이 안 터져도 현상 유지만 돼도,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고통의 문제를 결국 피해갈 수 없죠. 그럼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수행을 해봐 하고 부처님이 수행을 가르쳐 주시는 게, 그래서 수행을 하고자 해서 모인 동아리가 불교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면 되게 미안한 얘기인데 절에 가면 수행합시다라는 얘기만 하지 수행을 안 하거든. 그리고 부처님 이름만 부르면 복을 준다고 해서 부처님을 신을 만들어 놓고 이제 부처님 앞에 아부를 하는 거죠. 내가 요만큼 돈 냈으니까 요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근데 사실 그건 제가 볼 때 불교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부처님이 하라고 한 수행을 합시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배가 고프면 라면을 끓여 먹으세요 하면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는 거예요. 라면 끓이는 레시피를 100개를 알고 있다고 해서 훌륭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모든 종교가 제가 볼 때 교육 종교할 것 없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상황은 홍콩 가고 어떻게 하는 게 훌륭한 겁니까? 라는 걸 잘 나열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수행을 저희가 매일 하고요.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신 용기적인 세계관,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거에 입각해서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는 게 저희들 모임입니다. 예, 어쨌든 스님 좋습니다. 우리 여기가 수행과 참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실천의 공동체. 뭐 그렇다고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무슨 불교 수행 공동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상가연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일 중에 하나가 작은 공동체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질적인 어떤 수행 공동체를 잘 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게 이곳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소개가 되었으면 이해가 되셨나요? 네. 우리 옆에 부자장 선생님 모셨습니다. 얼굴이 저보다 더 작으시죠? 이분의 연세를 알면 아마 까무라치실 건데 아까 뭐 키르기스탄 뭐 이런 데 가니까 32살로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선생님 뭐 생물학적 나이부터 좋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짧은 한국 현대 사회에서 흔히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의 대표적인 그 나이를 58년생이라고 합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시집을 냈는데 그 시집 이름도 보니까 58년 너도 개띠냐 이런 시가 있어요. 어쨌든 객변의 시기에 이제 1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중간 세대로 언이 샌드위치적 세대로서 위로 또 눈치를 봐야 되고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눈치를 봐야 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세대 58년생이라 할 수 있죠. 58년생이고. 그 다음에 그 환경운동 뭐 이런 것들, 환경운동으로 이제 불려지는 어떤 일종의 사회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 시기를 보냈는데, 이제 그게 뭐, 그 부산을 중심으로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32년간 있었던 크고 작은 환경사건에 거의 뭐 다 관여를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생태적으로 건강한 뭐 이런 어떤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이제 최근의 어떤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나 우리 국내적으로나 우리 사람들을 보면 그 뭐 물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선진국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자체적으로 물질적인 척도나 그 외관으로 보면 한국 사회는 너무나 뭐 짧은 시기에 이제 선진국이 된 거죠. 됐는데도 또 이면에 보면 어린이들,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살하고 싶다 하는 나라가 됐거든.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들이 가장 불행한, 내가 진짜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대표적인 지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정말 이 경상도말 쇠가 빠지게 노력을 했는데 이 뭔가 이게 뭐 살기는 뭐 물질적으로 그렇게 나아진 것 같은데 전혀 그 이런 만족감이 없는, 적어도 어떤 평화와 이런 화평과 이런 어떤 뭐 연대나 뭐 주민 간의 어떤 이런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된 사회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환경 생태적인 문제가 단순한 물질적 오염이나 강과 산의 오염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걸 둘러싼 어떤 사회관계가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무너진 거죠.
그런 것들, 여기까지는. 예. 네. 하여튼 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말하면 잘못시키는 쭉 나와서 우리 이제 부사장 선생님을 사실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뭐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하는 어떤 집단에 대한 저는 그 향수라기보다는 안타까움이 늘 드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게 저는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NGO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일 춥고 제일 쇠가 빠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 데가 안 그래요? 저는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또 존경하는 분인데 제가 한때 이제 부사장 선생님을 기억하면은 우리 오늘 모신 분이 구사장 선생님이신데요. 늘 이런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늘 마이크를 잡고 그래서 지금은 TV를 켜면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나오지만 한때 TV를 켜면은 구사장 선생님이 늘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한 20년간 쭉 본 것 같는데요. 우리 대표적으로 뭐 선생님의 사실은 그 공추협부터 역사를 시작해서 다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제일 좀 기억나는 것들을 제가 연보별로 한번 뽑아봤더랬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첫 번째가 이제 요게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나온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규탄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 요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랍니까? 근데 뭐 그 사건 전에 약간 좀 전제가 될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금방 이제 황선희 선생도 말씀하셨듯이 한때 뭐 이렇게 거리에서 선전도 많이 하고 많이 씨부렸죠. 뭐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 스스로 생각하면 이게 정말 천지도 모르고 날뛰었구나 하는 이런 솔직한 후회감이 들 때도 있어요. 뭘 모르고 이게 진짜 날뛰듯이 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 문명적 문제라는 게 하나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문제가 그 하나로만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닌데 어쨌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 뭐 어떤 철학자가 뭐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환경 문제를 둘러싼 이런 문제가 어려워요. 잘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저는 환경공학과라는 이 학과를 나와서 정통의 환경운동한 우리나라 1호입니다. 1호. 환경공학과 나온 사람이 잘 없습니다. 부산에서 환경공학과 맨 먼저 생겼거든. 근데 뭐 사실은 또 이 환경공학과가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환경 파괴의 선두에 서 있더라고요. 4대강 찬성하는 쪽은 환경공학 교수들입니다. 그 뭐 자기를 배반하는 게 현대 문명인데 어쨌든 그런 시대를 하면서 이제 페놀 사건은 초창기에 이제 제가 환경운동 초창기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이제 90년대 초에 그 페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박정희 정권이 구미공단을 대표적인 것들 전자산업이라든지 첨단산업의 그 내륙의 공단으로 만들면서 환경에 대한 일말의 고려가 없었던 거죠. 정말 그 폭력적인 정말 건시한적인 그것도 천만이 넘는 식수원에 그거를 설치했다는 거는 그 뭐 군인마저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하고 두산전자라는 데가 이제 그 전자에 쓰는 페놀 독극 물질이 그대로 방류된 거죠. 방류된 거고 그게 이제 나중에 악취 그게 이제 다른 물질하고 이게 결합하면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시민들이 피해를 받고 대구에 시민들이 많이 먹었죠. 임산부들도 먹고 그 페놀 오염된 물을 먹고 아 이게 왜 피조물 이러는데 이래가지고 뭐 그야말로 페놀 사건이 난리가 났고 뭐 이게 뭐 유사 이래로 집단적 환경 오염 사건으로는 가장 큰 충격적이고 가장 큰 사건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거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뭐 환경공학을 공부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걸 저 스스로도 의심할 정도로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 두산이라는 게 작은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큰 회사고 대기업인데 그런 회사가 생겼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그 당시에 이제 의문은 아니 국민의 4분의 1이 음용수로 사용하는 물을 지키는
기본적인 체계나 국가의 체계나 그런 그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 그리고 뭐 답답하니까 그러면 뭐 부산 시민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뭔가를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 답답하니까 할 수 있는 데가 뭡니까? 가장 시정의 최고 책임 기관이 시청에 가서 항의 방문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회원들 뭐 30여 명이 그 지금 옮겼죠. 부산시청 정문을 아마 부산시청 생기고 나서 자발적 시민운동을 처음일 겁니다. 가서 뭐 시장 나오라고 항의를 하고 도대체 이런 이게 그런 사진 중에 하나이네요. 네, 그거는 그 뒤에고 아까 그 문에 하는 거가 그 당시 한겨레 신문 흑백으로 나올 때 한겨레 신문 일면 톱으로 그 다음 일에 나오더라고요. 한겨레 신문 그 당시만 해도 뭐 상당히 괜찮은 신문이었는데 그게 그 해가지고 전국화된 거죠. 그러면서 서울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페놀 오염 사건에 대한 규탄과 환경운동사에 이제 새로운 시민운동의 큰 계기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죠. 어떻게 보면 뭐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했어야 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페놀 사건 이후에 해마다 이제 대규모 사건들이 계속 생겼죠. 거의 10년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산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당했으니까, 가장 또 강의 하류 쪽에 있으니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하고 그 이후에 와시는 이제 95년도에 그 위천공단 반대운동, 대규모 공단을 또 설치하겠다. 조금 더 뒤에 네, 그런 게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이어진 거죠. 그러면 그 사건은 뭐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그 이제 최초로 이제 투산에 대한 이제 제재가 있었고 새로운 어떤 그 하수 분리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아졌고 새로 좀 현대화적으로 개선되었고 근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상류에 독극물 취급하는 그런 공정 자체를 상류에 없애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또 환경운동연합 그 조직 차원에서는 굉장히 국민들로부터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관심과 집중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페놀 사건 같은 경우는 큰 사건이었고 환경운동연합 중심으로 문제제기했지만은 여타 사회운동들이 같이 결합했던 좀 범시민적 어떤 불복종 운동이랄까 문제제기가 되었던 국민운동으로 이렇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죠. 또 이제 어쨌든 뭐 생이 뭐 낙동강 물과 뭐 환경과 이런 거 떼놓을 수 없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쭉 찾아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이것은 어떤 사진입니까? 그리고 이제 물건 취수장 부산에서 가장 요 취수 많이 하는데 물건 취수장 지금도 취수장이 이제 우리 카톨릭 대 가만있어 봐요. 김자강 교수님이십니다. 김자강 교수님. 예.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운동이라는 게 새로운 의전에는 그런 분야가 없었는데 환경운동이라는 게 어쨌든 단순한 문제제기보다는 좀 과학적 데이터나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 전문가들하고 같이 현장에 취수를 해서 분석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보니까 이게 이랬는데 너희들 왜 거짓말 하느냐. 이렇게 오염됐는데 왜 오염되지 않는다고 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의 어떤 시민운동의 또 하나의 방법과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뭐 단순히 나쁘다, 아니고 이래서 나쁘다, 이런 것 때문에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그런 물을 채취해서 분석하고 하는 것까지 좀 이전과는 다르게 그런 일들을 같이 하는 거죠. 이 지금 배다지 생이 보이시는데 물은 생명 거리시 중 이런 사진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95년도에 부산역 광장에서 있었던 25,000명이 모였던 위천공단 반대 꼴기대회 그 이후에 거리 시위 95년이구나. 이제 90년대 초에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 생태적 모순이라는 것은 물 문제만 딱 나오고 뭐 어떤 대기오염도 있고 폐기물 문제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한국 사회라는 게 압축 성장의 과정에서 문제도 뭐 중천적으로 터지는 거죠. 핵 문제, 오늘 핵 문제는
뭐 그 다음 날은 물 문제, 그 다음 대교의 문제, 그 다음 폐기물, 뭐 사건, 뭐 무대화 사건 이게 같이 터진다 사실은. 그러니까 고리에 뭐 그 초창기 이제 고리에 그 핵폐기물 같은 거 논에 묻었어. 논에 바다에 많이 버리고 그 발견돼 가지고 그걸 또 세계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 이런 분들하고 그게 연계해가지고 요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회들도 주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그 당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물 문제, 핵 문제, 폐기물 문제 뭐 같이 쏟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한국 사회가 뭐 아주 중천적으로 압축된 모순 속에서 힘겹게 살아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이제 환경운동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소박하지 않습니까? 뭐 맨날 개인의 실천으로 물컵 들고 다니고 뭐 장바구니 이용하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은 산업 구조적인 차원에서 제기하셨던 게 하여튼 그게 환경운동연합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부자장 선생님을 굉장히 남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94년도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고리 핵폐기물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이게 2010 그 후로부터 14년 뒤에 2017년도에 고리 1호기가 영구 폐기를 하게 되었죠. 폐로. 예.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14년 전에 이 문제를 들고 나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주민들의 호응도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 24년 그러니까 14년이면 94년. 맞네 24년 전. 저건 좀 선구자적인 운동을 경주의 그 핵폐기물 지금 처리하는 거 보면 하나도 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또 황소희 선생님이 물컵 들고 뭐 텀블러 들고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진짜 환경 문제라는 거를 순박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아주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정말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일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환경 문제, 생태 문제를 너무 개인에게만 이게 소환하는 그 개인에게로만 이렇게 치부하는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사실은. 개인 생활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환원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환경 문제라는 거는 그 정치의 문제고 정치 경제의 문제고 그래서 우리 둘러싼 구조의 문제일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돼 있고 크게 보면 이게 이제 환경 문제, 현대의 환경 문제라는 게 이 자본주의 질서나 사회주의 질서나 생긴 거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사회주의나 뭐 시장 경제나 계획 경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물과 공기나 이런 걸 딱 공짜로 생각하는 거예요. 공짜로. 그런 기반이 없으면 생산력이라는 게 보장이 안 되는데 그걸 다 그 물이나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석유 같은 경우도 너무나 헐값에 이게 서구놈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헐값에 다 퍼먹은 거 아니야.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그 배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러면 그런 그 배경을 두고 개인적인 생활에만 계속 책임을 준다는 거는 좀 문제의 근원을 오히려 흐리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렇다 해서 개인 생활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두 가지 가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스님이 좀 잘 안 알려지죠. 저희는 이제 운동장 만들어 드리는 데까지. 불편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환경을 좀 실천하지 않으면은 약간의 미개한으로 보는, 그러니까 하여튼 좀 어떤 좀 시민의 감수성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이렇게 보는 게 지금의 어떤 좀 정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정치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2012년에 녹색당이 언제 출범을 했습니까, 선생님? 지금부터 벌써 한 7, 8년 넘었죠 지금. 그러니까 2012년도에 출마를 하셨으면은 이때가 예, 녹색당 한 8년 됐습니다. 8년 예, 그죠? 예. 그리고 청담 해운대 고리 한 명, 그다음에 이제 월성 경주 한 명, 그리고 이제 핵 문제를 주요한 이슈로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정치의 시간 동안 이런 것을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해보자라는 그런 뜻이었고요. 이 녹색당도 하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태적 문제는 이 현대 인간의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그 총체적 문명의 문제거든요. 이게 환경단체만의 문제도 아니고 녹색당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 과제가 그러면 뭐 물을 맑은 물을 그 한나라당도 마시고 민주당도 마시고 정의당, 녹색 다 마시는 거지. 그럼 녹색당은 깨끗한 물만 마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환경 문제를 계속 무슨 특정한 단체의 문제나 뭐 특정한 어떤 시기의 문제나 발전의 하나의 부류의 어떤 잘못된 문제나 어떤 특정한 기술이 있으면 그 해결될 수 있는 기술적 사고나 이런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영국의 어떤 경제학자 서턴이라는 사람이 환경오염, 기후변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큰 이슈니까 가장 큰 시장 실패가 기후변화다. 뭐 이런 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 해서 그러면 뭐 어떤 새로운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주의적 경제나 그런 계획들도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러시 소련 우리 지금 책에 나온 여러분 그 중학교 때 사회과목도 나오는데 세계 지도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내륙의 큰 바다 아라레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바다에 파란 바닷빛이야. 파란 바닷빛인데 그게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그 바다가 그 잘못된 개발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 내륙의 바다가 전 세계 네 번째로 크면 얼마나 큽니까? 그게 없어질 정도로 그런 구조였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300년간 값싼 물, 공기, 값이 없다고 생각했던 물, 공짜라고 생각했던 공기, 그 다음에 뭐 거의 헐값의 석유, 석탄, 그거를 이룬 그게 현대 문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가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이 기후변화 문제를 두고 일어나는 논쟁들을 보면 야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 트럼프라든지 트럼프 잘못하면 이게 또 자기 또 대통령 되겠더라고. 공개적으로 기후변화를 부정합니다. 현직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의 현직 대통령이 기후변화 문제를 그런 헛소리라고 이야기, 공개적 헛소리라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만 있는 게 딕 체니 부통령, 그 다음 미트 롬니 그 공화당 부통령 후보 대통령 후보 떨어졌던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코엔 형제니 뭐 미국의 이 이상한 인간들이 석유 자본의 배경을 받은 이상한 인간들이 엄청난 기후변화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 이 기후변화라는 게 없다라는, 한국은 아직 덜합니다. 그 정도로 호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환경문제를 둘러싼 이 보편적인 이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야 문제다 이런 거 하고 그런 잘못 쟁점화된 이런 문제 속에서 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긴 장마, 그럼 지금도 현재 지금 미국 서부에 대단한 산불, 뭐 호주에 뭐 천년의 가뭄, 이번에는 뭐 우리 동아시아에는 홍수가 났지만 유럽 쪽에는 완전히 건기 막 엄청난 가뭄 겪었어요. 농산물 50%밖에 안 되는데 생산량이. 그러니까 이런 거 시베리아 38도 생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알래스카 평균 기온 10도 그런 것들이 오늘 당장 지구가 탄소 배출을 오늘 당장 제로를 줄이더라도 2040년도에까지 서서히 온도는 0.5도 이상 올라간다. 그 팩트입니다. 과학적 팩트. 그런 것을 그렇게 어떤 정치적 쟁점이나 경제적 과제를 생각하지 않고 뭐 당장 이제 이런 걸 그냥 부정하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이. 이런 문제들을 어쨌든 이게 이제 밝은 이성과 따뜻한 감성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한 어쨌든 의미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요즘 제가 하도 생각하다가 야 그게 그런 게
인간의 뭐 비극적인 운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 이런 표현이 생각이 들더라고. 뭐 스피노자가 뭐 사과나무가 어떠냐 하는 그런 스피노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근데 어쨌든 인간이 이 기후변화 같은 걸 이 논쟁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눈에 보이는데도 변화된 행동으로 나타나기가 참 힘든 문제예요. 그게 그런 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어쨌든 생각해가지고 행동과 실천으로 만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또 이제 인간의 슬픈 운명 같아요. 최근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뭐 이야기하다가 이상해. 이거 제가 저는 뭐 이제 그 후보님이 그 출마를 하셨을 당시에 제가 하여튼 선거 사무실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방문하셨죠. 그래서 이제 유세를 한번 들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달변이시지만 상당히 그 유세가 감동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해운대에서 표는 도대체 몇 표를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픈 기억이지만 아유 2.7%가 8%가 됐어. 2.7%가 8%인가. 근데 그게 이제 뭐 당선권 생각도 안 했지만은 저는 뭐 그게 아주 작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거기 4,000명 이상 사람들이 4,000명인가 2,000명인가 모르겠네. 어쨌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런 녹색당의 정강 정책에 대해서 지지했다는 거는 그 변화의 씨앗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봤어. 보고. 되게 소박하시네. 저는 한 10% 넘을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때 우리 모든 이슈들이 환경이었거든요. 또 그 무렵에 1년인가 2년 뒤에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또 고리하고 밀접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한 10% 넘을 줄 그런 것을 알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네. 영국의 그 기후변화 전문가가 책을 하는데 기후변화 심리학이라는데 바로 이제 그런 문제인데 기후변화를 중대한 문제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데도 실질적으로 그걸 변화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정 편향의 심리학, 인지부조화적 심리학적 특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파멸인데 단기적 그거보다 거기에 대한 것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을 취하는 게 인간의 보편적 심리라는 거지. 트럼프 욕할 게 없네요. 이게 트럼프는 뭐 또 트럼프대로 하지만 일반인들이 미국에서도 실험을 하면 부모가 자식을 가진 부모와 자식이 없는 부모 두 그룹을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기후 변화가 정말 인류에게 중대한 문제냐 아니냐를 하면 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당연히 자식이 있는 부모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설문조사 해보면 거꾸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부모들이 기후변화 문제가 더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다. 단말바지, 인재성장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이제 왜 기후변화 문제가 정치적 쟁점에서 일선에서 안 되고 또 이제 이 근본적 변화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이런 거를 이제 그런 어떤 그 심리적 자기 방어로서 이제 이렇게 제대로 이제 그 인간들이 그것을 현안의 진실로 내의 어떤 실천적 과제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로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이제 그게 바뀌기를 새로운 어떤 구조가 나타나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제 기후변화의 심리학, 기후변화가 그 사실들, 몇 가지 사실들만 보더라도 거의 이대로 가면 이제 최근에 내가 글을 뭐 양원진 씨 그 책에 써달라 해가 잘 못 썼는데 제목을 제가 이랬어요. 이대로 가면 좌초한다. 그게 뭐 좌초자선, 스트랜디드 에세 돼가지고 이거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가면 2028년도가 되면 기후변화 때문에 이 경제구조가 이제 바뀌는데 2028년도에 되면 이제 태양광 풍력 그 외에 이제 소위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하는 소위 이제 그 석유나 탄소계의 화석연료가 아닌 에너지가 우위를 점한다는 거지. 2028년도에 화석연료 시대는 끝난다는 게 이제 제레미 레프킨이라는 이런 얼마 전에 한국에도 왔고 한국에 그
SNS 강연도 하고 했던 유명한 그 한국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렌 레브키는 이제 주장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중국, 유럽 같은 데 이제 이 에너지 전환을 이제 이렇게 역설하고 또 그런 데 정책 전환을 도움 주는 사람인데, 그거 되면 이제 지금 하는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울산 온산공단 가면 화학계통, 석유화학계통 엄청나게 많잖아요. 남해. 그거 뭐 서구에도 마찬가지지. 그 석유 탄소에 관련 자산들, 송유관, 파이프라인, 뭐 송전망 전부 다 좌초자산이 된다. 좌초한다는 거야. 좌초자산이 된다. 그래서 그 빼라, 손 빼라, 빨리빨리 빼라 하는 게 이제 대부분 좀 선진적인 경영의 판단인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국민의 자산으로 만들어진 석유, 탄소에 관련 모든 인프라들이 국민들 거예요. 그 물어보지도 않고 인도네시아니 뭐 인도니 지금 화력 발전소 거대한 거 수출한다고 난리 피우고,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뭐 선진국이 없을 정도로 이제 발전했는데 기반이라는 게 다 그런 좌초자산이 기반한 거거든. 그 이대로 가면 이제 무너진다. 이게 이대로 가면 좌초한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 단시간에 이렇게 단순하게 몇 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훨씬 심각하게 되어 있고, 유럽의 이제 이 에너지 관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속도나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빠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도 참 크지만은 이 에너지 문제는 흔히 최근에 그린 뉴딜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나 이제 허술한 거죠. 허술하고, 최근에 이제 뭐 이 이야기까지 되는데, 그린 뉴딜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탄소 에너지를 제거하는 게 그린 뉴딜이거든요. 탄소 에너지가 아닌 다른 리뉴얼 에너지로서 새로운 어떤 생태 경제적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게 그린 뉴딜인데, 뭐 컴퓨터 뭐 시뮬레이션이 어떻고 전부 다 무슨 4차 산업혁명 하면서 기존의 어떤 화력발전소라든지 그런 이론들을 줄이는, 과감하게 줄이는 그런 계획이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탄소를 줄이는 쪽에 그게 초점이 안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 뉴딜이라고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지금 한국은 엄청난 어떤 그 변화에 어떻게 보면 딜레마를 할까, 이런 것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 이야기는 참 무겁죠, 교수님. 무겁습니다. 네. 상가연에서는 어떻게 좀 하면 될까요? 그건 뭐잘 모르겠고, 저는 어쨌든 페놀 사건 이후로 추가 이전에도 오비맥주는 안 먹었습니다. 끝까지 기억해줘야 된다. 그 누가 시키면 오비 시키지 마 이러고, 우리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딱. 근데 오비하고 카스하고 같이 엎쳤지 않습니까? 카스가 부동의 일입니다. 예, 안 모여야 됩니다.